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장소에서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과 감염 취약시설에선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학원가 역시 일단 2주간 착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이른바 3밀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권고되고 있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현재 일부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오는 5월쯤에는 완전히 해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주의로 내려가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논의할 수 있지만 아프면 쉴 권리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기아 현대차를 훔치는 범주가 늘어나자 일부 보험사들이 특정 차종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특정 모델의 도난율이 3배 이상 늘어나 보험 손실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이유인데 일부 지자체와 차주들은 현대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과 MBA 시험을 통과한 고차원의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복잡한 대화형 질문에 대해서 폭넓은 해당 정보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답하는 기술인데 그 수준과 활용 가능성, 우려되는 문제점까지 취재 기자와 함께 분석해봅니다. 사람보다 냄새를 잘 맡는 동물을 활용해 질병 여부를 탐지하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결핵 여부를 찾는 데 쥐를, 췌장암 탐지에 선충을 활용하는 등의 방식인데 가짜 양성 우려도 있지만 초기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원이랑 의료 관련된 곳 제외하고 대중교통에서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크린 도어에서 붙고 들어가는지 지하철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조정이 적용돼 학교와 어린이집, 헬스장과 마트 등 실내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택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학교나 학원 통학버스 등의 차량을 이용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최근 확진된 사람과 접촉한 경우 고위험군, 환기가 어려운 밀접, 밀집, 밀폐된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실내에서 합창하거나 응원하는 등 다수가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됩니다. 방역당국은 대중교통은 탑승 중일 때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고 승하차장과 대기실은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3밀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는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년 만에 마스크를 벗은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웃고 얘기하는 서로의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는데요. 아직은 어색하고 불안해하는 분위기도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학원가는 2주간 착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학교와 학원가를 둘러봤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 첫날, 착용 의무는 통학버스에만 남아있지만 버스에서 내려도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아이가 옮길 수도 있고 다른 아이가 걸렸을 때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옮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가지고 저는 그냥 쓰고 가도록 했습니다.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완전히 마스크를 벗도록 강요하거나 강제 지도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부모와 교사들은 감염 우려 때문에 학생들은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선뜻 벗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스크와 함께 보낸 지난 2년여. 마스크는 이제 없으면 부끄러운 옷이 됐습니다.
친구들한테 얼굴 보이는 게 싫어서 그냥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근데 왜 얼굴 보이는 게 싫어요? 그냥 부끄러우니까요. 한여름에만 엄청 덥고 땀 나면 그땐 벗을 거예요. 그래도 용기 내서 한번 벗어보면 어떨까? 막상 벗으니 시원하고 좋습니다. 자, 움직여라 한번 해줘야 돼요. 하나, 둘, 셋. 친구들 웃는 얼굴도, 선생님 입모양도 잘 보입니다. 오래간만에 친구들 얼굴 보니까 기분도 좋고 마스크를 벗으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집단 감염으로 휴업과 폐업이 속출했던 학원과는 좀 더 신중한 모습입니다. 대형 학원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기로 하고 공지문도 붙였습니다. 또 돌발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선 한두 주간 정도는 좀 안정적인 추세가 지속되는지를 좀 살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마스크를 쓸 때 혼란하고 불편했듯 긴 시간 함께한 마스크와 작별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시점은 오는 5월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기석 단장은 브리핑에서 모든 시설과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2단계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묻는 질의에 5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해당 시점에 자료를 검토하면서 결론 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의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내려가면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격리 문제는 아프면 쉴 권리가 없어지는 측면도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국민 3명 중 2명은 5월부터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역 완화 방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모처럼 상승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도통신이 최근 이틀간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분류를 하향 조정하는 데 찬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34%는 이 같은 방역 완화 방침에 반대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5단계로 나눈 감염병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관리해온 코로나19를 5월부터 독감과 같은 최하 단계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特段の事情が生じない限り、5月8日から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感染症から外し、5類感染症とする方針を確認いたしました。 비슷한 기간 실시된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 TV 도쿄의 여론조사에서도 64%가 방역 완화에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절반 이하인 30%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방역 완화에 힘입어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인기는 모처럼 상승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와 TV 도쿄의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3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조사 때보다 4%포인트 오르며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33.4%로 지난달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을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한 데 대해서는 65%가 불안을 느낀다고 대답해 정부 방침에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중국이 일본인에 대한 비자 보복 조치를 풀었는데 우리나라는 빼놨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이 일본인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 심사를 재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중국발 입국 규제 움직임에 맞서 내렸던 보복 조치를 푼 겁니다. 그러나 일본과 함께 표적이 됐던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난 27일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한 달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반응입니다. 仍执意针对中国采取歧视性入境限制措施。对此，
中方坚决反对，并采取对等措施。 춘제 이후 중국 내 감염 재확산 가능성을 이유로 꼽은 우리 정부의 판단을 정면 반박하는 듯한 발표도 내놨습니다. 춘제 연휴 전후로 코로나19 사망자가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3년 동안 막아왔던 해외 단체 관광을 다시 풀어주면서도 우리나라를 쏙 빼놓은 상태입니다. 관영 매체들은 중국인 관광객을 막으면 한국만 손해라며 혐한 여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음력서를 두고 쏟아진 중국 누리꾼들의 악플 세례나 우리 학술기관 12곳에 대한 해킹 공격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양국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유엔은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하면 한국도 0.2%포인트 줄어들 만큼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밀접한 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한 뒤 일본 정부가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정책은 임시 조치로 중국 감염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대항 조치를 철회했다고 해서 바로 방역 정책을 완화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중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에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뭐 스마트폰이나 스피커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뭐 지금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근데 살펴보면 뭐 오늘의 날씨는 어때? 뭐 혹은 내 감정에 맞는 음악을 좀 추천해줘 이런 것 등 굉장히 일상 속에서 간단하고 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대화 위주로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아주 전문적인 답변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의 인공지능 챗봇, 챗 GPT가 등장을 해서 현재 열풍을 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보도를 보니까 이 서비스가 글로벌 일일 사용자 수가 40일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챗 GPT가 정확히 뭔가요? 네, 우선 뭐 이름부터 살펴봐야겠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 챗 GPT라는 거는요. 대화를 의미하는 챗 그리고 생성적 사전학습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축약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오픈 AI라는 곳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대화형 챗봇을 말하는데요. 네. 인공지능 모델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단어 하나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어 여러 개를 연속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을 생성 AI 모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이런 생성 AI 모델은 이미지나 음성, 영상을 중심으로 발달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쓰고 있는 음성 기반 AI 비서를 한 예로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텍스트가 오히려 더 AI를 만들기 더 쉬울 것 같은데 텍스트 기반의 생성 AI 개발이 조금 더 늦은 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쓰는 언어는 이 문법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그 뜻을 쓰는데 미묘하기 때문에 구조나 의미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기계가 이해하고 학습시키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개발이 좀 늦었던 건데요. 이 오픈 AI는 2018년에 처음으로 GPT-1이라는 버전을 선보였고 이후 인간의 뇌 신경세포에 해당하는 이 매개 변수를 꾸준히 늘려가면서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을 하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왔습니다. 성능을. 이번에 나온 버전은 2020년에 공개했던 GPT-3 버전에서 오류를 개선한 GPT 3.5 버전입니다. 이거를 이 챗 GPT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이게 이제 지난해 11월 말에 공개가 된 건데요. 워낙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하다 보니까 공개 5일 만에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고 40일 만에는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아, 예. 자, 그러니까 오픈 AI라는 이 회사에서 챗 GPT를 만들었다라는 건데 정말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네, 이 오픈 AI는요.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또 링크드인의 리드 호프만, 그리고 피터 틸 사장, 샘 올트먼 사장 이런 이제
재력가들이 모여서 지난 2015년에 만든 회사입니다. 이들은 구글을 대항하기 위해서 오픈 AI를 세웠다라고 밝혔는데 이 오픈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뭐 집단 지성, 협업 이런 것들을 가치로 삼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오픈 AI가 그동안 개발했던 GPT 모델이나 각종 소스들은 현재 개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오픈 AI에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혀서 업계에 또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 AI와 이 챗 GPT가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챗 GPT는 이 상세한 일상 대화가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아주 논리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우리가 장문의 글을 봤을 때 이 글을 다 읽는 게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장문의 글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요약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뭐 주제어를 제시를 해주면 뭐 소설이나 시를 창작하기도 하고요. 또 전문가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코딩도 작성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 실제로 챗 GPT에 너는 뭘 할 수 있어? 라는 약간 추상적인 질문을 만약에 써보면요. 자연어 이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하는데 뛰어나서 질문을 답변하거나 또 정보를 제공하는데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예로 이력서 작성이나 기사 작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말 신기한데요. 그런데 앞서서 챗 GPT가 그 시나 소설도 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사람이 쓴 것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가 실제로 이 챗 GPT 프로그램에 이제 회원을 가입을 하고 이 시 창작과 연애 상담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네.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추위를 주제로 시를 만들어줘라는 질문을 작성했더니 시 한 편이 작성이 됐습니다. 네. 시를 잠시 읽어보면요. 눈이 내리며 바람이 차가워지며 추위는 깊은 공포를 안고 있다. 나는 나의 작은 옷차림으로 추위를 받아내려 힘들게 살아간다. 이렇게 시를 작성했습니다. 예. 혹시 뭐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거 뭐 보통 실력이 아닌데요?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죠. 어디 입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는 정말 잘 쓰는 것 같은데 그럼 연애 상담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지 이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챗 GPT의 답변이 어떤지 함께 보시면요. 네. 이 챗 GPT는 고백을 하기 전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고백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뭐, 연애 상담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GPT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도화된 성능으로 인해서 실제로 챗 GPT가 과학 논문의 공동 교신 저자가 되고 로스쿨 시험도 통과했다는데요.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의학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챗 GPT가 3번째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영국 맨체스터대 시오반 오코노 교수가 발표한 이 논문인데요. 이 동료 과학자들의 심사까지 통과를 해서 국제학술지에 이 챗 GPT가 공동 교신 저자, 3번째 공동 교신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 로스쿨 교수들이 인공지능 챗봇 이 챗 GPT를 사용해서 이 로스쿨 졸업 시험을 봤거든요. 4개 과목을 시험을 보게 한 결과 평균 C+의 성적으로 챗 GPT가 모든 과목을 통과하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예. 이 명문 MBA 과정이라고 꼽히고 있는 이 미국 펜실베니아의 와튼 스쿨에서도 이 챗 GPT가 필수 과목 기말 시험에서 B와 B- 학점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 사실 듣자마자 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미국에서는 지금 챗 GPT로 과제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참 편리할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정 행위를 걸러낼 방법도 있을까요? 근데 사람이 인공지능이 쓴 글을 구분하는 거는 아마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까지 이미 나왔는데요. 네.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이 챗 GPT에게 미국 의학 협회 저널, 또 랜싯, 네이처 메디슨과 같은 이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참고로 해서 논문 초록 50편을 작성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논문 초록을 실제 연구자들과 또 표절을 걸러내는 프로그램, 또 AI 제작물 여부를 검사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넣고 돌려봤거든요. 예. 그 결과 이 챗 GPT가 쓴 초록은 우선 표절 검사는 100%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표절이 아니다라고 나온 거죠. AI가 제작한 제작물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 66%가 기계가 썼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전체를 걸러내지는 못한 거고요. 또 의학 연구자들 역시 이 쓴 초록을 쭉 읽어본 결과 10편 중에 3편 정도는
이 AI가 쓴 초록인 걸 모르고 사람이 썼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표절 검사를 통과했다는 게 어떤 인터넷에 있는 걸 인용해서 쓴 게 아니라 GPT가 정말 생각해서 썼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예, 사람도 기존 프로그램도 챗 GPT가 쓴 글을 좀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조금 무섭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렇다면 이 GPT가 작성한 답변에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현재 이 공개되어 있는 이 챗 GPT는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내용으로 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신의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영어 기반의 데이터 학습을 사실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에서 오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국에 관련된 정보, 각 나라별의 정보들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의 잘못된 정보들이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반영을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챗 GPT가 잘못된 답변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사실처럼 설득력 있게 답변을 작성해서 아주 빠르게 보여준다는 점인데요. 만약 사용자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는다면 이 챗 GPT가 알려주는 답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사실상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 국제학술지 네이처랑 사이언스에서는 챗 GPT를 포함한 대화형 인공지능을 논문 저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 논문의 저자로 인정될 수 없고 또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논문에 명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적은 건데요. 네이처는 이와 함께 연구 방법의 투명성 또 그리고 저자의 진실성이 과학 발전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 만든 문장을 찾는 기술 또한 현재 개발하고 있으니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걸 들으면서 이 AI에다 이제는 윤리 의식을 심어야 하나 이런 걱정도 좀 드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튼 실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최첨단 AI가 금방 등장할 것 같은데 이 챗 GPT라는 그 AI는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크게 활용될까요? 우선 가장 먼저 위협받고 있는 분야가 검색 시장입니다. 실제로 챗 GPT가 급부상하면서 구글이 경영진들에게 위기 경보라는 이 메일을 보냈다고 알려질 정도거든요. 실제로 챗 GPT에 만약에 달 기지 건설이 미국의 우주 탐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라고 이제 질문을 문장형으로 쓰다 보면요. 뭐 달 환경에 깊이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뭐 태양계 다른 목적지로 가기 위한 발판을 제공할 것이다와 같은 문장으로 연결돼 있는 어떤 이제 그 정리된 답변을 챗 GPT는 내놓습니다. 하지만 구글에 똑같은 질문을 만약에 써서 검색을 하면요. 관련된 단어들, 키워드를 있는 책, 뭐 기사, 사이트 이런 것들만 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키워드 중심의 검색에서 대화를 하듯이 내용을 요약해주는 챗봇형, 그러니까 대화형 검색으로 앞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오픈 AI에 이제 그 투자 결정을 하면서 자사 검색 서비스를 비롯해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 또 오피스 프로그램에까지 이 챗 GPT 기술을 적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색 인터페이스에 큰 변화가 올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오픈 AI는 이르면 상반기에 GPT-4 버전, 그러니까 다음 버전을 또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챗 GPT는 매개 변수가 1,750억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개할 GPT-4는 100조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데이터 학습을 했다고 하니까 그 성능이 지금보다도 더더욱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키워드를 묻는 기존 AI에서 나아가서 뭐 상황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 대화까지 가능한 AI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데요. 앞으로 챗 GPT가 불러올 그 변화에 많은 보안 장치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예민한 후각을 갖고 있어 실종자 수색이나 마약 탐지 등에 투입되고 있죠. 이처럼 냄새를 잘 맡는 동물을 활용해서 사람의 질병을 신속히 탐지해내는 흥미로운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쥐가 일렬로 늘어선 가래 샘플의 냄새를 맡습니다. 가래에 섞인 결핵균을 탐지하자 앞발로 케이지 바닥을 긁습니다. 20분 만에 100개 샘플을 검사할 수 있어 2시간에서 2주까지 걸리는 기존 검사법보다 빠르고 정확도는 85%에 달했습니다. 벨기에 비영리 기관이 후각이 뛰어나고 지능이 높은 아프리카 도깨비쥐에게
결핵균을 탐지할 때마다 간식을 주는 방식으로 훈련시킨 결과입니다. 탄자니아에서 결핵 환자를 찾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They can easily identify tuberculosis in people living with HIV, giving in mind that these people living with HIV, it's very difficult to be diagnosed by the standard tests, including gene expert in microscope.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엔 세계 곳곳의 공항에 코로나19 탐지견이 투입됐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분비하는 생체 물질의 냄새를 학습한 개가 땀 냄새만으로도 환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민감도는 87에서 94%, 특이도는 78에서 92%로 기존의 코로나19 검사법 수준으로 정확하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일본 스타트업이 선보인 췌장암을 탐지하는 선충입니다. 1mm에 불과한 이 선충은 사람 소변에 섞인 극미량의 암 관련 물질을 탐지해 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가짜 양성이 나올 수도 있어 우려가 있지만 회사 측은 초기 췌장암은 기존 검사법으로도 진단이 어려운 만큼 이번 기술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受容体のこれ受容体って遺伝子なんですけども、その遺伝子の数が人間が400個ぐらいで犬が800個で線虫が1200個もあるんですね。ですからそれだけ取ると線虫の方が犬よりも嗅覚が優れていてたくさんの匂いを識別できるという可能性が。 인간보다 후각이 뛰어난 동물로 신속하게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정확성을 높여 보편적인 검사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발작이나 운동장애 증상을 보여도 치료제가 없던 한 희귀 유전 질환에 대한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뇌에 직접 투입하는 유전자 치료법인데 미국에서만 30여 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살짜리 아기 라일레앤이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옹알이를 하지도 않습니다. Just seeing her so different from the other babies. She wasn't rolling, she wasn't moving much. 뇌전증이나 뇌성마비로 의심했지만 정밀 검사 결과 치료법이 없는 AADC 결핍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30여 명의 어린이가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If I want to do something and my wife is bawling her eyes out, my daughter's in pain and there's nothing I can do. 치료제가 없던 이 병에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이 가족도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최근 유럽과 영국에서 AADC 결핍증에 대한 승인을 받은 뒤 시장에 나온 최초의 뇌전달 유전자 치료법으로 임상에 참여한 라일레앤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4살이 된 라일레앤은 이제 걷고 뛰는 것은 물론 말까지 탑니다. And just by having the one procedure, you're able to correct the genetic defect so that the patient has restorative life for the rest of their life. 이 치료법을 개발 중인 제약사는 올해 미국 보건당국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뇌에 대한 유전자 치료와 관련해 30여 개의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세계 각국이 인공위성 발사 경쟁에 열을 올리는 탓에 몇 년 뒤면 밤하늘의 별 관측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현지 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현재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이 8천여 개로 2019년과 비교해 4배로 증가했다며 이 숫자는 향후 수십 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군집 위성 4만 4천 개를 쏘아 올릴 계획인 것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약 40만 개의 저궤도 위성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각종 금속 물질로 매끈하게 뒤덮인 인공위성은 햇빛을 지구로 반사시키는데 이는 광학 망원경을 통한 천문학자들의 천체 관측에 방해가 됩니다.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기아 현대차를 훔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일부 보험회사들이 특정 차종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에 나섰습니다. 일부 모델의 경우 도난율이 3배 이상 늘어서 보험 손실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가로등을 들이받으며 달리고
행인들이 가득한 인도를 질주합니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가 하면 자동차 창밖에 걸터 앉아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기아 보이즈, 기아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유행한 SNS 영상들입니다. 10대들이 현대 기아의 일부 차종을 훔친 뒤 난폭 운전을 벌이거나 범죄를 일삼는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SNS에는 USB 케이블로 시동을 거는 방법을 설명한 영상도 퍼지면서 절도는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주로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모델이 표적이 됐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미국 양대 보험회사인 스테이트팜과 프로그레시브가 일부 현대 기아차 모델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험사는 지난 1년간 현대 기아차 특정 모델의 도난율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차량에 비해 20배 이상 많이 도난됐다는 자체 통계를 내놨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Both Progressive and State Farm won't accept new consumers depending on where they live in the country and if their vehicle is one of the make and models that are at risk for theft. 앞서 위스콘신과 오하이오주 등에서는 차량 결함으로 도난을 당했다며 현대 기아 차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고 시애틀시는 차량 도난 급증으로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6년까지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를 대형화해 전력의 18%를 저장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의 리튬 기반 ESS가 화재 위험이 크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리튬이 아닌 비전지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HD 현대사나 전력기기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이 신남원 변전소에 공급하는 336메가와트 규모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남은 전력을 저장해 필요할 때 공급하는 ESS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 인프라입니다. 운영사는 전력이 쌀 때 ESS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비쌀 때 팔아서 차익을 얻고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정부가 오는 2036년까지 45조 원을 투입해 26기가와트,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18% 규모로 ESS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로 미국 등 선진국들이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었던 만큼 세계 ESS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지난 2년간 리튬 기반 ESS에서 10차례나 화재가 발생하며 관련 산업이 침체를 맞았다는 점입니다. 배터리에서 일부 파편이 양극판에 접착되어 있는 것과 배터리 분리막에서 리튬 석출물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배터리 이상을 화재 원인으로 저희는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나트륨 황 기반과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전지, 압축 공기 저장 장치, 열 저장 장치 등 화재 위험이 낮은 4가지 형태의 비리튬, 비전지 방식의 장주기, 대용량 ESS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장주기, 대용량 ESS 도입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와 호남의 전력계통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석탄 발전소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기쁘긴 하지만 학교 떠난다니까 서운하고요. 다시 사랑하는 후배들을 놔두고 떠나는 게 너무 아쉬워요. 학교를 떠난다는 아쉬움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졸업식장입니다. 석들의 아쉬움을 담은 졸업생 답사가 낭독되자 참석자 모두가 끝내 눈시울을 적시고 맙니다. 이 보금자리에서 지냈던 일 잊지 말고 힘차게 행진하세요. 졸업생들이 쓰다만 학용품과 교과서, 체육복 등을 갖고 후배들을 찾습니다. 이거 잘 써야 돼. 고마워 오빠.
후배들의 짓궂은 장난도 계속됐지만 졸업생들의 마음은 아쉽기만 합니다. 망신이야 집안. 좋아요. 하나 둘. 졸업을 앞둔 사진 촬영. 마지막으로 친구들이랑 좀 꾸미고 나와서 막 사진 찍으니까 좋아요. 예년과 달리 축하 꽃다발이 단촐해졌습니다. 학사모의 졸업장을 든 풍경은 그대로인데 사뭇 달라진 세상에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전부 다 본인들 카메라로만 찍지 영업사진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찍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인 졸업. 오늘의 주인공은 모든 졸업생들과 그들이 보낸 학창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 30대 젊은 고혈압 환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7년 19만여 명에서 2021년 25만여 명으로 4년 새 3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내문보고서에서 증가하는 젊은 층의 고혈압,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광명병원 순환기내과 조준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젊은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최근 세계적으로 고혈압 진단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혈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면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최근 이제 고혈압의 진단 기준이 강화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지난 2018년도에 미국에서 고혈압의 기준을 수축기 혈압을 130mmMq 또는 이완기 혈압을 80mmMq 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럽과 우리나라는 수축기 혈압이 140mmMq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Mq 이상인 경우로 현재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혈압은 혈압의 정도에 따라 혈압이 약간 높은 1기 고혈압, 이보다 혈압이 높은 2기 고혈압,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기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60 사이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에서 100 사이인 경우로 정의를 하고 있고 2기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혈압은 이제 주변의 환경이나 감정, 하루 중에도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앞서 고혈압의 진단 기준이 미국에서 좀 강화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고혈압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고혈압은 더 이제 일찍 발견을 하고 치료하고 관리할수록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을 적시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뇌졸중, 심부전증,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의 다양한 합병증을 겪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심장 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질병 부담이 크고 주요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이 10 낮아지면 뇌졸중에 발생할 위험이 40% 정도 감소하고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한 2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관련 진료 비용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질환을 조기에 진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환자 개개인의 예후를 개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고혈압은 사실 특별한 증상은 없잖아요. 그래서 질환을 초기에 인지하는 게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고혈압을 잘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게 고혈압을 이제 침묵의 살인자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큰 문제나 후유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두통이라든지 두근거림, 호흡곤란이나 흉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는 고혈압성 응급이라고 하는 질환으로서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으로 매우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신체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증에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는 국가 검진 사업을 통해서 20세 성인의 경우 2년마다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직접 혈압을 재는 가정혈압의 측정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고혈압이 젊은 층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2030의 고혈압 유병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최근 20, 30대 젊은 층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되는 환자가 늘고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한데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20, 30대 고혈압 유병률은 1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요. 21년도에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2030 환자 수가 약 25만 명을 늘어났는데요. 이는 4년 전에 약 19만 명과 비교했을 때 한 30% 정도 증가한 수치이고요. 이렇듯 이제 청년에서도 고혈압은 드물지 않은 이제 질환이 됐고, 하지만 문제는 이제 고혈압에 대한 인지율이 17% 정도밖에 되지 않고 치료율도 한 14% 정도밖에 되지 않은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네. 20, 30대 이 젊은 세대 10명 중에 1명 이상의 고혈압이라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젊은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젊은 고혈압 환자가 이제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이제 비만이랑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그런 결과에 의하면 최근 젊은 연령에서 자극적인 음식 섭취와 외식이 늘게 되었고요. 반면에 신체 활동은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체중은 많이 늘게 되었고요. 네. 여기에다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점점 증가하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젊은 친구들의 비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신체 활동은 더욱 줄게 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 심해진 것도 최근에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게 된 하나의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고혈압 환자들은 진단 후에 어떤 치료를 또 받게 되는지, 언제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먼저 혈압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고혈압 환자로 진단이 되면 심뇌혈관의 위험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네. 심뇌혈관 위험도는 동반 질환, 심혈관 질환의 병력, 무증상 장기 손상의 유무, 그리고 체중, 음주, 흡연 등을 비롯해서 건강 관련 요인들을 조사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평가 결과에 심뇌혈관 위험도가 저위험군인 1기 고혈압 환자는 일단 적극적인 생활요법을 우선 시작을 하게 되고 이후 환자의 혈압 상태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위험군이라든지 고위험군 1기 고혈압 환자인 경우에는 진단 즉시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고혈압은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인 생활요법 개선 노력을 같이 병행을 할 경우에 혈압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면 두 가지 치료 요법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게 심뇌혈관 위험도가 저위험군인 1기의 경우는 적극적인 생활요법을 우선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혈압 조절이 좀 가능할까요? 네, 생활습관 개선은 혈압 조절에 있어서 꼭 해야 되는 필수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만 혈압을 충분히 조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으로는 고혈압 약 한 알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혈압은 치료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적정 혈압으로 유지하고 관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적정 혈압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혈압약 복용은 물론 건강한 생활습관과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더 큰 혈압 조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염식의 채식 위주로 식사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거나 체중 감량을 꾸준히 하고 금연, 절주, 꾸준한 운동 등을 실천을 하면 고혈압 관리와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병이 있으면 약을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약을 거부하기보다는 말씀해 주신 그런 생활 습관과 함께 병행해서 이 고혈압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고혈압 치료제에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치료제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고혈압 치료제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순서대로 분류를 하자면 안지오텐신 억제제, 안지오텐신 차단제, 칼슘 차단제, 이뇨제, 베타 차단제 순서가 있습니다. 각 약제마다 고유의 적용증을 가지고 있고 또한 금기증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개개인의 혈압의 정도, 동반 질환, 위험 인자의 유무 등을 고려해서 환자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고혈압 치료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안지오텐신 차단제라고 하는 약제와 칼슘 차단제인데요. 두 약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지오텐신 차단제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의 생성과 작용 과정을 막아서 혈압을 낮추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안지오텐신 차단제는 혈압 강화 효과뿐만이 아니라 심장 보호 효과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콩팥이라고 하는 신장을 보호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서 당뇨병성 신장병증이나 만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꼭 사용해야 되는 약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칼슘 차단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발현 시간이 빠르고 안전한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한 이제 관상동맥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협심증이 있는 분들께는 매우 효과적인 그런 약제입니다. 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겠죠. 고혈압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상시에 고혈압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하고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고혈압의 위험 요인에는 이제 조기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라든지 흡연, 음주, 이상 지질혈증, 당뇨, 복부 비만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본인의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점검을 하고 특히 가정에서 이제 자주 혈압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스스로의 혈압 수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혈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생활 수칙도 훨씬 더 잘 지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정에서도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고혈압이 나이가 어리다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요. 위험 요인도 좀 잘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혈압 체크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앙대 광명병원 순환기내과 조준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가 호흡기에 손상을 입히는 감염 경로를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무승 박사팀은 미세먼지에 있는 병원성 미생물이 호흡기 손상 위험을 높이는 기전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미세먼지에 포함된 병원성 세균인 슈도모나스 스튜체리가 표준 균주보다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 심각한 폐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슈도모나스 스튜체리 제어에 효과적인 단백질도 발견해 세균에 의한 호흡기 질환 치료와 유해세균 증식 제어 기술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폐암 전이를 막고 약물에 대한 저항성을 제거해 치료 가능한 세포로 되돌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조광현 교수팀은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의 수학 모델을 세운 뒤 대규모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폐암 세포를 전이 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역전시킬 수 있는 세계 핵심 타깃을 발굴하고 이를 분자세포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실제 인체 내 암 조직의 환경처럼 자극이 주어진 상황에서 인접 조직이나 세포로 침입하거나 약물 내성을 가진 중간엽 세포가 전이가 되지 않는 상피세포로 역전될 수 있음을 증명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조분의 1초 동안 일어나는 나노 입자의 변화를 직접 관측하고 제어할 수 있는 초고해상도 이미징 기법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권호은 교수팀은 국내 유일의 4차원 초고속 투과 전자현미경을 활용해 이산화 바나듐 나노 입자의 매우 빠른 상변화 과정을 천조분의 1초인 펜토초 수준의 정확도로 직접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광전자 펄스의 일부를 에너지 필터로 걸러내고 걸러낸 일부의 광전자들로 이미지를 재구성해 펜토초에 이르는 순간의 상변화를 또렷하게 포착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의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한 기업 수가 2005년 687개에서 2020년 8,449개로 15년 만에 12.3배, 코스닥 상장 기업 수도 11개에서 112개로 10배 증가했습니다. 또 같은 시간 특수기업의 매출액과 종사자 수 역시 각각 22배와 10배로 늘어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연구개발 특구 신년 인사회를 열고 연구개발 특구의 이 같은 성과를 소개하며 연구개발 특구가 기술 기반 창업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우 장관은 연구개발 특구가 지역주도 혁신 성장의 거점이자 미래 성장 동력과 기술이 싹트는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Ignition.
우리나라의 달 탐사선 다누리에는 세계 각국이 개발한 첨단 과학기기가 탑재돼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광시야 편광 카메라는 달을 관측하는 새로운 눈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K-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에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와 네이처로부터 달 관측의 신기권을 이룰 탐사기기라는 찬사를 받은 광시야 편광 카메라 개발에 참여한 달과학자 정민섭 박사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